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각 정당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어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오늘이 전국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타결을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파문에 사과를 했고,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추경과 인사는 별개라는 이 기존 원칙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큰 후퇴이기도 한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그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한 그 찬성 여론이 그리 높지 않고, 이 여권 내부에서도 그 전국 타결을 위해서는 그 일부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그 현실론이 비등하면서 이 청와대도 그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대엽 후보자 어제 오후 늦게 그 전국 타기에 그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장관 후보직에서 그 사퇴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가안보와 그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제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어제 정오 낮 12시에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병헌 그 정무수석과 함께 이 국민의당의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그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추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발언을 그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임종석 실장의 그 사과에 앞서서 이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그 양해를 구했다고 하죠. 예, 그 추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사실 좀 모양새가 뭐 영 안 좋죠. 영 안 좋은데. 네, 맞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하는 방식, 이게 사실 예상을 아무도 못했던 거거든요. 네, 언론과 시사평론가들 이 점에서는 좀 점수를 많이 잃게 생겼습니다. 네, 언론과 그 시사평론가들의 그 상상력의 그 범위를 좀 뛰어넘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는 2, 3일 전부터 국민의당을 그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공개 발언을 통해서 그 유감을 표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국민의당에서 이 임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로 와서 좀 사과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 예. 이제 이를 이제 수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그 국민의당의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어제 또 논란이 좀 있었죠. 해프닝이 있었는데, 임 실장의 그 유감 표명 발언을 놓고 그 청와대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임 실장은 추 대표에 대해서 그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좀 발끈을 했고, 그러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곧바로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 다시 전화를 해서 추 대표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확인해주는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죠. 네, 야 3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이제 철회하지 않을 요량인데, 다른 두 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 사과 조치를 수용을 해서 그 추경안과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어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 소식을 듣고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다고 그러죠. 네, 어쨌든 오늘 3당 모두 그 의원총회 등을 열고 그 국회 일정의 그 참석 여부를 이제 그 결정하기로 했는데 예결위는 오늘 그 오전 10시에 이제 회의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 내일 소위를 갖고 2차 소위를 그 17일에 하는 등 계속 그 소위를 그 열어서 7월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그 추경안을 그 상정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인데 과연 이런 여권의 뜻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이제 7월 임시국회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걸 좀 하려고 할 텐데.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그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그 미국 의회에 반발하고 견제를 피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는 네, 개정협상이기도 하고 네. 개정협상을 요구한 거냐 개정까지를 포함한 일부 수정을 위한 뭐 소위원 개최를 요구한 거냐 네. 뭐지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의 그 통상 전문지 그 인사이드 US 그 트레이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그 재협상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예. 이 매체는 미 의회와 그 관련 업계는 이 트럼프 정부가 그 한국을 화나게 할 수도 있는 한미 FTA의 그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는 한미 FTA 그 최고 의결 기구인 공동위원회 산하 특별분과 개최를 요구하며 그 목적이 가능하면 개정 그리고 또 일부 수정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적시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얻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네. 어쨌든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라는 이 매체는 USTR이 그 당초 계획과 달리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그 서한에 그 담지 않은 것은 미 의회의 그 담당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그 재무위원회와 그 부딪히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법안은 미 정부가 통상협상 개시 90일 전에 협상 개시 의향을 미 의회에 그 통보한 후에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를 이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조항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부는 이게 지금 우리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연기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프타와 한미 FTA를 본인의 말하자면 무역협상 개정에 혹은 뭐 재협상에 말하자면 이 선물로 이 내놓으려 하는 이제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변호인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이 최순실 씨가 딸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봐달라. 이게 참 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도. 네, 뭐 어쨌든 또 참 우리가 좀 기가 막힌 일들이죠. 네. 이 정유라 씨는 그 변호인들과 그 연락도 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정 씨 변호는 지금 어머니 그 최순실 씨 변호사들이 함께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오태희 변호사는 어제 그 조선일보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변호인들 연락처를 그 수신 거부를 해놓았는지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이 최 씨가 변호인들에게 그 딸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나에게 그 불리한 증언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의중을 물어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변호인들은 그 최 씨 같은 요청에 따라서 그 전 남편인 그 정윤회 씨에게도 정유라 씨가 왜 저런 진술을 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 변호사는 이어서 그 자기 엄마가 그 10년형을 받을지 15년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불리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변호사를 사임할지를 전 변호인단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각하네요. 네. 이는 이제 그 변호인들이 정유라 씨에게 말하자면 변호사 사임을 조건으로 해서 일종의 좀 압력을 또 넣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청구서가 왔다. 미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상황을 검토하자면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FTA 협상 당시에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올게 온 겁니까? 예, 근데 뭐 좀 놀랄 일은 아니고요. 그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도 뭐 TPP를 탈퇴를 하고 나프타 재협상을 공식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놀랄 일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액션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액션이 좀 빠르다고 하지만 통보가 그저께 왔다고 내일부터 당장 뭐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예. 미국도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지나야 될 좀 절차가 있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이 궁금한 게 이 개정이냐 재협상이냐 이건데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일 뿐이지 재협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재협상과 개정협상. 글쎄요. 저도 사실 좀 명확히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마 정부 쪽은 상대편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측의 차분한 어떤 대응의 메시지를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그런 좀 플레이다운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굳이 따진다면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조항을 하나하나 다 그냥 고쳐간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또는 있는 협정을 스크랩을 해버리고 새로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일부 수정이다, 일부 개정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런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실 그렇죠.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항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법률의 개정을 수반해야 될 문제라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조약 체결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본질이 문제지 낱말 가지고 이게 개정이다 재협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오히려 본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쪽으로 이것을 개정이든 재협상이든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근데 나라 간에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럼 그 입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익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되고 또 손실이 오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흔히 이제 입장이 달라도 나라 간에는 늘 오프닝 포지션이 있지만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절충을 하고.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끝까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해가 온다 이러면은 다른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겠죠. 예. 근데 결단을 해서 우리가 만약 거부하면은 이게 이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미첩도 그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레토릭을 하긴 했지만은 그 미국 USTR이 내놓은 공식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에 보면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교역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미루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폐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미 FTA가 미국 측에 그렇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우리 정부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상당히 균형이 맞춰진 협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마 미국 쪽에서는 양가풍하는 게 결국 적자가 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근데 적자를 그러면 협정의 어느 부분을 고치면 적자가 교정이 될 수 있을지. 예. 또는 협정을 없애면은 정말 적자가 원천적으로 건절이 될 건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적자를 인위적으로 고쳐낸다는 거는 그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 적자가 늘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적인 무역 수지의 적자입니까? 아니면 한미 간의 교역 간에 있어서의 적자입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예. 1970년 중반에 살짝 흑자를 보인 이래로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고 20년 전 1997년에 미국 무역 적자가 한 1,000억 불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20년 후인 지금 무역 적자가 7,500억 불이니까요. 예, 미국 무역 적자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예. 저축보다는 투자가 많고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고 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수입 수요가 늘 창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무역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와 교역에서 특별히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7,500억 불 적자 중에 제일 큰 게 대중 적자죠. 그게 한 3,500억 불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독일, 일본이 한 650억 불, 700억 불 이런 수준 되죠. 예. 그 다음 멕시코, 우리는 지금 상품 교역에서 한 250억 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우리가 한 100억 불 정도 적자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우리가 미국이 결국 한 150억 불 정도 적자인데요. 예. 미국 전체의 교역 적자에 보면은 그 비중은 그렇게 크다고 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미 FTA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저러냐. 다른 나라 반두고 이게 얼마 안 되는 왜 우리를 갖고 저렇게. 글쎄요. 덤벼드냐. 이게 무슨 안보에서 약점을 받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예. 이게 우호관계나 동맹관계에 별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런 인식은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되고 미국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참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걸 조금 연기를 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죠? 당연히 그래 해야죠. 우리 페이스대로. 네. 그거는 상대편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행정부 출범 일천하지만. 네. 우리는 더 늦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계신 장관은 곧 나가셔야 되고 새 장관은 아직 청문 절차도 남아 있고 조직이 좀 안정이 되고 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는 그러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상대편에서 할 말이 있다 하면 그걸 이리저리 피할 일은 아니죠. 예. 앉아서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또 절충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다만 이것도 상식적이죠. 이야기할 쪽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거 있으니 와서 들어봐라 이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조직도 정비를 하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은 이쪽 서울로 와라. 굳이 우리가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페이스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미 FTA일 것 같은데 그럼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부분을 좀 전공하고 특화된 부분이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통상은 결국 국가적인 어젠다죠. 네. 여러 산업 분야를 다 봐야 되고 농업도 봐야 되고 심지어 서비스도 통상의 어젠다가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특별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한미 FTA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전 협상 때 그다음에 비준 절차에 그 과정을 좀 소상히 아는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편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하겠죠. 예. 그러고 미국을 잘 알고
뭐 이런 그 직원이나 그런 그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찾아내서 이렇게 인선을 하면 이번 일을 이렇게 다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일 이제 재협상 절차, 뭐 재개정 절차든 이것이 시작이 되면 이게 절충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철강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 쪽에서 자꾸 이렇게 추측성을 하면서 뭐 물러설 부분이 있느냐 절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측 의도와는 좀 달리 상대편에 과도한 기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늘 상대가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추측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다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도 저희 쇠락한 그 라스트벨트의 근로자들의 표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계속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 요번에도 자동차 철강을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것과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나 뭐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 제조업. 그 다음에 지금 USTR 대표가 되신 분이 정부를 떠난 한 지난 20년 동안에 철강업계 변호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철강에 대해서는 아주 뭐 소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자동차 철강이다 이런 말이 아무 배경 없이 툭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결국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적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적자가 과연 이 협정 때문이냐. 네, 그거 따져보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따질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이나 우리 정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 협정으로 미국도 우리도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네, 우리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도 뭐 상당 부분 올라갔고요. 다만 그 올라간 게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보는 거는 우리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도 뭐 절대치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워낙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뭐 살짝 0.몇% 올라가도 그게 절대치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철강 같은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오버캐파의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은 한 700~800만 톤 정도의 수요가 있고요. 생산보다 소비가 크니까 우리는 조금 그 남는 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처지가 있고 제일 큰 건 중국이죠. 중국은 엄청난 그 잉여 생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뭔가 과잉 생산 부분은 한미 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뭐 국제 전체적으로 공제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자동차 같은 거는 사실 미국이 우리 시장을 열려고 뭐 몇십 년 전부터 엄청 노력을 해서 결국 우리 자동차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방의 혜택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 시내 다니는 외산차들의 대부분이 이제 유럽 브랜드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은 개방이 돼 있는데 미국산 차가 안 팔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로 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이걸 수정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4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양평교에서 오금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도심 쪽으로도 안양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역시 도심 쪽으로 노원교에서 월릉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조금 길게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 이전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옆으로 가는 동일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성남 진출로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산 쪽으로 더 이동해서도 계양에서 송내, 조남분기점, 청계요금소부터 청계터널까지 8km 구간 더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요새 숭리초등학교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벌선자 그리고 연예인 아들이 지목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날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교사 중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학교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 측에서 이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현재 사립학교 교사로 있는 전국 교육희망 네트워크의 권종현 운영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교육청이 조사를 한 결과가 결국은 뭐냐면 이 학교 폭력 사안 학교 측이 은폐 축소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숭리초등학교는 교육청 조사가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은 교육청은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운 재벌 총수 손재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언론상의 교육청 감사 결과를 들은 바로만 보면은. 예. 우리가 학교 하면은 가장 공정해야 된다고 일반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는 사례로다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또 그런 일들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학교에 교육하는 교사로서는 덩달아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 교육청이 물론 학교 지금 교육청 조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제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학교 측이 이 요구를 안 들어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요. 네. 사립학교 교장이나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은 온전히 학교 법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사립학교 구성원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를 하려면 벌을 주려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사회로 따지면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회에서는 그 기소 독점권을 우리 검사가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그 기소 독점권을 그걸 이제 징계 의결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립학교 이사회 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으로서는 해임 요구나 징계 요구를 이렇게 징계를 해주십시오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게 사립 초등학교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다 그러는 거예요? 초중고, 대학, 사립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관할청은 직접 사립학교에 뭐 대학은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대학은 교육부가 되죠. 예. 예. 근데 초중고등학교 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은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나가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돈을 주는데 그 징계권은 교육청이 안 갖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사학 비리라든가 만연한 사학 비리, 그리고 각종 분교, 이러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모순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라고 하지만은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면은 공립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 전입금을 100% 납부했다 이렇게 사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법정 전입금이 학교 운영비의 100%를 재단 돈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예. 근데 그 법정 부담금이 뭐냐면요. 예. 그 사립학교 연금법상 사학연금법상의 그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과 같은 것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100% 부담했을 때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평균적인 그 작년에도 그 법정 전입금 납부 비율은 20% 정도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립학교에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거의 운영비의 99몇 프로는 다 국민 부담으로 국가 세금이나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미만의 비용을 실제로 학교 사학법인은 부담을 하면서 인사나 징계 모든 이런 권한은 100%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 결과는 만연한 사학비리 그리고 각종 분교 이런 걸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만일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징계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학교 측이요? 물론이죠. 그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은 그 교육감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징계 의결 요구를 기소를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교육감은 그거를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립학교는 직접 그거를 못하고 사학법인에다가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징계를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근데 이런 사립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은 폭력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서 교육청이 이 징계를 요구하는데 이게 무시되는 사례가 좀 있나요? 많죠, 그런 거는. 그런 게 많나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부당 처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계부정이나 비리, 각종 감사,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교장이나 이런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을 때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간 사례는 많아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충안고등학교, 동구 마케팅고등학교 이런 사례가 다 그런 거고요. 오히려 징계를 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내부 고발이라든가 내부 어떤 문제 제기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또 징계를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죠. 그러면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지금 대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사립학교 법상에 징계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립학교 이사회가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고 또 그 이사회 그 징계위원회도 결국은 또 이사회에서 구성을 하거든요. 이제 비판이 많고 문제가 제기되니까는 외부위원을 또 한 명 이상 두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작년에. 근데 사실 별로 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징계 의결 요구권을 교육감에게도 주는 거죠. 관할총장에도 주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은 징계위원회를 각 재단별 학교 내 재단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공공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권종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